안녕하세요. 하루만 지나면 39이 되는 여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의 연애 방식에는 스페어 타이어 같은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언제 어디서든 부족하다면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관계요. 내가 한 사람을 만나다가 헤어지게 되면 그 자리를 바로 메꿀 수 있는, 하지만 메꿔진 그 관계도 닳고 닳는다면 또 다른 스페어 타이어로 갈아 끼울 수 있죠. 이별의 아픔과 외로움을 단 한순간도 느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남녀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부모가 자식 중 하나를 스페어 타이어처럼 취급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제 어머니도 제 아버지의 스페어 타이어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사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아버지란 존재는 저희 집안에서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인간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와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출근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직업 없이 산 인간이거든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우유 배달, 식당 설거지, 가정부, 나중에는 보험 일까지 하시면서 저희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셨죠. 그렇다고 그 인간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했을까요? 돈 떨어지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온 적도 없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를 옆구리에 끼고 술 취해 동네를 누비는 아버지를 마주친 적이 허다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만나던 여자 집에서 내쫓기고 돈까지 떨어지면 슬금슬금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들러붙어 이제 와서 마누라 하면서 돈과 애정을 갈구했었고요. 안 그래도 저도 동생도 아버지를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싶었는데 이 인간 나중에는 어머니에게 손찌검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래도 자기 자식의 아버지고 가족이니 조금이라도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길 바랐는지 지인에게 묻고 물어서 아버지가 일할 만한 일자리를 하나 구해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이제 자리 좀 잡고 애들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돈을 더 모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꺼냈더니 아버지란 인간은 본인에게 요구하는 게 왜 이렇게 많냐고 하면서 날뛰다가 기어이 손을 들어서 어머니 얼굴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지 분에 못 이겨서 술을 먹더니 또 집을 나가버렸죠. 그리고 그날 새벽 어머니는 자고 있던 저와 동생을 깨워서 잔뜩 지친 얼굴로 말하셨어요. 수민아, 수정아, 엄마, 네 아빠랑 이혼할 거야. 도저히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가족이라고 옆에 두고 살 수가 없다. 너희에게 미안하지만 너희를 생각해도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만약 너희가 아빠를 따라가고 싶다면 엄만 말리지 않을게. 어머니는 못나고 무능한 아비라도 아빠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아셨나 봐요. 하지만 저도 동생도 집을 무슨 숙박업소 찌움으로 아는 아버지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고 그런 결정을 내린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드디어 어머니는 자유의 몸이 됐고 아버지란 인간은 이혼당하면서도 끝까지 당당하더군요. 어머니에게는 나는 너 없이 사는데 아마 너는 나 없이 못 살 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고 저와 제 동생에게는 어디 네 엄마 따라가서 쫄쫄 굶으면서 살아보라고 악담까지 했죠. 참 자랑스러운 아버지죠. 꼴에 여자 꼬시는 재주는 녹슬지 않았는지 어머니와 이혼 후에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재혼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알량한 재혼식에 저와 제 동생을 초대하기까지 했고요. 아버지 세장가 가는 거 축하하러 오라고요. 당연히 저와 제 동생은 절대 안 간다고 했고 그 후로는 아예 연락도 다 끊겨서 생사도 모르고 있어요. 궁금하지도 않고요. 아마 그 재혼한 여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사라진 저희 가족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딱 한 사람 사라졌을 뿐인데 어머니의 안색은 한 10년쯤 젊어진 것 같았고 저희 세 모녀는 셋이서 오순도순 잘 지냈어요. 그 인간 술값 그리고 집으로 기어들어와서 꽁쳐가는 돈을 아낄 수 있으니
몇 년 사이 어머니는 작은 칼국수집까지 차릴 수 있었죠. 저도 동생도 서로의 길을 찾아 대학에 갔고, 저는 미대에 들어가서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팀에 들어갈 수 있었고, 동생은 간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저희 자매는 어머니와의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서로를 보듬으며 열심히 살았지만, 저도 동생도 한 가지 빠져나올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다. 행여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날까 무서워서 연애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예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누구를 만나다 조금이라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괜히 언젠가 우리 아버지처럼 변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지레 겁먹어서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관계를 끊어버리곤 했어요. 참 나쁜 버릇이죠. 아버지란 인간이 제 인생에 어떠한 일말의 영향을 끼친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릴 적 얼굴 다 아는 동네에서 무서운 줄 모르고 당당하게 매번 다른 여자들 허리에 손을 두르고 쏘다니는 아버지를 마주친 그 기억이 나이를 들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놈이 그놈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해준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요. 31살의 크리스마스 날,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크리스마스에 집에서 영화나 주구장창 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좋은 맛집 예약해 놨으니까 같이 만나서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분위기 좀 내보자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특별한 외출에 신경을 좀 써서 나갔는데, 그 특별한 자리에 친구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놀랐지? 내 주변의 솔로는 너랑 이 오빠 하나라서 같이 좀 보자고 했어. 크리스마스가 뭐냐? 어려운 이웃들끼리 즐겁고 따뜻하게 정 나누는 게 크리스마스지. 수민아, 여기는 민성이 오빠. 우리보다 5살 많고. 오빠, 여기는 수민이. 최연소로 디자인팀 팀장단 인재예요. 그 자리는 크리스마스를 빌미로 만들어진 친구의 덫이었고, 솔직히 저는 갑작스러운 만남에 좀 떨떠름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처럼 보였어요. 되게 말이 없었거든요. 저랑 친구가 대화를 막 하면 한두 번 대답하거나 말이 없는 정도? 그래서 친구가 계획까지 한 이 만남도 그저 일회용적인 만남이 되겠구나 했는데, 한창 술을 마시고 있는데 안주가 떨어져서 메뉴판을 받아서 또 뭘 시키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조용히 메뉴판 페이지를 넘겨서 그러더군요. 여기 치즈 들어간 김치전도 있다고 하면서요. 제가 김치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거기다가 치즈를 넣는다? 말이 필요 없죠. 근데 오늘 처음 만나고 게다가 대화도 별로 안 나눠본 사람이 제 입맛을 알고 말한 게 의아해서 쳐다보니까 그 사람은 좀 쑥스러운 얼굴을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 수민 씨 오기 전에 희연이한테 물어봤어요. 수민 씨 뭐 좋아하냐고. 김치전이면 서너 장 그냥 드신다고 하던데요. 그때 처음으로 호감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시킨 김치전이 나오고 나서 치즈가 가장 많이 있는 부분을 덜어서 제게 건넬 때 그 호감이 배가 됐죠. 그냥 내성적이고 말수가 없을 뿐이지 제게 마음도 있고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인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의 만남 이후 저희는 따로 만나서 서로를 알아갔고, 그렇게 연인이 돼서 약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할 수 있었어요. 서로 알아가는 와중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저희 어머니의 칼국수 집에서 멀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얼마 만나지도 않은 사이에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저도 부담이고 저 사람도 부담일 것 같아서 따로 같이 가자고 하진 않았거든요. 나중에 만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넌지시 제안을 했죠. 남편은 흔쾌히 그날 바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면 종류를 진짜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칼국수, 우동사리처럼 굵고 통통한 면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날 어머니는 큰딸이 생전 처음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걸 보시고 기절을 하실 뻔했고, 남편을 정말 백년 손님 마냥 다정하게 환영해 주셨어요.
남편이 직접 식탁 위에 수저를 놓거나 휴지를 까는 모습만 봐도 참 세심하다. 제게 먼저 물을 따라주는 모습을 보고 다정하다. 무한 칭찬을 하셨고 남편이 해물 칼국수를 시켰는데 딸인 저도 그렇게 새우와 오징어가 잔뜩 들어간 칼국수는 받아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때 남편이 저희 어머니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했어요. 어머니는 아예 저희가 앉은 테이블에 함께 앉으셔서 남편을 마주보고 잘 먹는다고 복스럽다, 키가 참 크다고 칭찬을 무슨 초단위로 날리셨거든요. 아, 그 건물 알지. 저기 사거리에 있는 거잖아. 아유, 좋은 회사 다니네. 아주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겠어. 아들이 이렇게 훤칠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도 하고. 엄마, 민성 씨 국수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먹이고 말해요. 먹이고.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우리 민성이는 누구를 데려오든 다 무료라고 언제든 국수 먹고 싶으면 오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저는 이제 남편이 어머니 식당에 안 오겠구나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저 없이도 어머니 식당에 자주 가더라고요. 아예 본인 회사 동료들도 껴서 회식도 하더군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갔나 했는데 가서 어머니의 만류에도 계산은 빠짐없이 하고 왔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니가 주방에 계시면 동료들과 같이 먹다가 들어와서 옆에서 설거지까지 도왔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회사에서 어머니 식당이 가깝긴 했지만 솔직히 회사 점심시간에 가기엔 좀 애매했는데 굳이 혼자서 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 가기도 했고요. 또 저희 어머니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번 어머니 식당에 같이 갔다가 제 동생도 마주치게 됐는데 그 후에는 동생에게 용돈을 챙겨주기도 해서 동생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본인까지 안 챙겨줘도 되는데 언니 애인이 무리하는 것 같다고 말이죠. 저는 저와의 결혼을 생각해서 가족들과 조금이라도 빨리 친해지려고 그러나 싶었는데 남편이 제 가족과의 거리를 좁혔던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의 자취방에서 저녁을 함께 만들어 먹고 맥주 한잔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가벼운 말로 그랬어요. 민성 씨, 요새 내 얼굴보다 우리 엄마 얼굴 더 자주 보는 것 같아? 어제도 회사 끝나고 가서 저녁 먹고 갔다며? 민성 씨가 먹은 그릇이랑 다른 손님들 그릇까지 싹 다 설거지하고 가고 이제 예비 사이가 아니라 아주 아들이야 아들. 우리 엄마 좋겠네. 제 말을 듣고 웃던 남편은 한동안 말을 안 하더니 이내 뭔가 결심한 사람처럼 제 얼굴을 보고 말했어요. 사실 정말 엄마 같은 느낌을 받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를 찾아간 거라고 말이죠. 우리 형 알지? 내가 몇 번 말했잖아. 잘 나가는 수의사 형님 있다고. 우리 어머니가 하는 칭찬은 다 형 거였거든. 뭐 나야 공부 잘하고 잘 나가는 형만큼 잘하는 거 하나 없긴 했는데 그래도 반에서 5등을 해도 잘했다, 고생했다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고 대학에 들어가도 그냥 딱 네 수준에 맞는 학교 같다고. 그저 그런 학교 간 만큼 장학금 놓치지 말라는 말만 듣고 취업해도 돈 모아서 네 형 나중에 병원 개업할 때 보태라는 소리만 들었거든. 근데 수민이 어머님은 진짜 내가 숨만 쉬어도 칭찬해 주시더라. 우리 어머니도 내가 잘 먹고 사는지 뭐 아픈 곳 없는지 하나 궁금해하지 않는데 수민이 네 어머님은 문자로도 밥은 잘 먹냐고 물어봐 주시고 내가 짜게 먹는지 싱겁게 먹는지도 다 기억하시고 그냥 그런 따뜻함이 그리워서 계속 찾아갈 수밖에 없었나 봐. 남편의 가족은 홀어머니와 수의사인 형,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 시누이 이렇게 네 식구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런 가정사가 있는 줄은 몰랐었어요. 남편이 서글픈 표정으로 덤덤하게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저까지 서럽고 외로워지더라고요. 그 후에도 남편은 저희 어머니에게 매번 얻어먹기만 했다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이 병어찜이라는 걸 제게 알아내서 일주일간 병어를 손질하고 양념하는 방법을 배워서 어머니께 한상 가득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제 동생이 병원 3교대를 하면서 힘들다는 걸 제게 전해 듣고 따로 홍삼을 지어서 동생 주라고 제게 주기도 했고요. 남편은 본인 가족에게서 정확히는 어머니와 나누지 못했던 애정을 저와 제 가족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둘째 아들에 대한 낮은 관심과 애정은 제게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일단 저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전혀 없으셨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후로는 단 한 번도 저를 또 보신다거나 초대하시거나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경우가 없으셨어요. 결혼도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나이가 몇인데 부모 간섭을 받냐는 둥 하면서 손을 놓으셨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건 저희 결혼 자금으로 2천만 원이 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자식이라고 2천만 원이나 해주신 게 말입니다. 근데 저희보다 2년 먼저 결혼한 아주버님의 결혼 자금으로는 무려 3억이라는 거액을 지원해 주셨다는 게 제 속을 쓰리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2천만 원을 저희에게 주시며 그러셨어요. 내가 네 형 결혼할 때 힘을 너무 써서 남은 게 별로 없는 거 너도 잘 알 거다. 막창집 하면서 번 돈 다 썼지 뭐. 그쪽에서 민욱이 병원 개업해준다고 하는데 내가 집 마련하는데 그 정도는 보태야 체면이 서지. 이것도 내 쌈짓돈 탈탈 턴 거니까 감사히 받아서 아꼈어. 그래도 혼수할 때는 보탤 수 있지 않겠니? 그냥 잘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면서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게 받았을 돈이었어요. 근데 굳이 아주버님과 비교하고 잘 사는 형님의 친정에서 병원을 개업해 줬다는 걸 운운하며 2천이면 너희 조건에 감지덕지라는 뜻을 내비치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속이 쓰리더군요. 남편은 나중에 제게 어차피 시어머니에게 기대도 안 했다고 우리끼리 잘 살자고 말했어요. 저희는 아주버님네처럼 인류 호텔에서 억이 넘는 결혼식이 아닌 평범하고 소소한 결혼을 했고 서울의 34평대 아파트가 아닌 20평대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첫 시작이 아주버님네처럼 차고 넘치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저와 남편은 행복했어요. 저희만의 아기자기한 성을 지어 새 출발을 하는 것처럼 매일이 몽글몽글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어머니의 무관심이 제겐 꽤나 쾌적한 결혼 생활을 보내게 해줬네요. 일단 시어머니의 관심은 모두 아주버님과 형님이니 가족 행사나 명절에 자주 불려가지도 않았거든요. 시어머니 카톡 프로필 사진은 정말 매주 아주버님 가족과 어디 나들이를 가고 놀러간 사진으로 바뀌곤 했죠. 저나 남편에게는 단 한 번 같이 만나자는 말도 안 하고 제가 시간 되시면 같이 1박이라도 여행 가자고 해도 식당 일 하느라 바쁘고 몸 쑤시다면서 거절하신 분이 말입니다. 또 막상 간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저를 거들떠도 안 보셔서 가도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잘 안 시키시니 나중에는 오히려 시댁 가는 게 편하기까지 했네요.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 좀 달라졌어요.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아주버님과 형님은 5살, 3살짜리 딸 아들이 있었고 저는 4살짜리 딸이 있었거든요. 명절에 다 같이 시댁에 가면 이상하게 시어머니께서 조카들은 안방에 들어가서 TV 보라고 하고 저희 애는 그냥 거실에 있으라고 슈퍼에서 파는 과자 하나 쥐어주시는 겁니다. 아니, TV 볼 거면 그냥 거실에서 다 같이 봐도 되잖아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참나 그 이유를 알고 뜨거운 헛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조카들이 들어간 안방에서 애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들어갔거든요. 알고 보니 둘이서 TV에 무슨 게임기를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게임을 하다가 싸움이 났나 봐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서로 다투는 조카들이 아닌 조카들 주변에 널려있는 고급 비스킷과 빵, 각종 과일들과 같은 먹거리였어요. 그리고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건 시어머니가 제 딸에게 들려준 과자 한 봉지였죠. 시어머니가 왜 조카들과 제 딸을 따로 떼어서 낳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장남이 예쁘다고 해도
아직 어린 애들인 손자들까지 먹는 걸로 이렇게 차별을 하다뇨. 진짜 더럽고 치사하다는 말을 여기서 쓰나 봅니다. 그 후로는 시댁의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면 제 딸이 먹을 각종 음료수와 간식은 제가 따로 챙겨서 갔어요. 근데 정말 가지가지인 게 제 딸이 그걸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혼자 먹지 말고 언니랑 동생도 좀 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화가 확 나서 시어머니에게 저도 모르게 뾰족한 말이 나왔죠. 세정이랑 세준이는 어머님께서 워낙 따로 잘 챙겨주셔서 우리 유나는 제가 챙기려고요. 큰 손주들만 입이고 저희 애는 주둥인가요? 우리 유나도 고급 과자 먹을 줄 알거든요. 이외에도 첫째 조카가 영어 유치원 준비한다니까 대단하고 장하다고 용돈 보내주시고 옷이나 신발 가방도 사다 거의 바치듯 하셨고요. 저희 애가 어린이 수영교실 다닌다는 얘기 듣고는 괜히 애한테 돈 쓰지 말고 동네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구청 수영장 찾아서 보내라는 소리도 하시더군요. 아니, 제가 수영복 하나를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근황을 말한 것뿐인데 뭐든 저렇게 꼬아서 안 하느니만 못한 말만 하신다니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자연히 아주버님네와 저희가 사이가 안 좋을 거라고 짐작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사실 남편과 아주버님은 좀 서먹한 사이이긴 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차별 때문에 내심 형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고 아주버님은 시어머니가 공부만 하라고 따로 잡아준 원룸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 보내느라 같이 산 시간도 적었고요. 그리고 형님도 만나면 늘 시어머니가 옆에 붙어있던 터라 초반에는 저와 몇 마디 나누기도 힘들었죠. 근데 그렇다고 형님이 시어머니의 편에 힘을 얻어서 절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좀 제게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애들 일도 나중에 알고 제 딸에게 와서 같이 먹으라고 언니랑 동생이랑 놀아주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시어머니가 눈에 띄게 저를 무시하고 형님하고만 대화를 하려고 하면 제게 일부러 말을 걸곤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형님이나 아주버님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모든 실증을 잘 내는 저희 딸이 이번에는 발레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형님이 첫째 조카가 예전에 발레 배울 때 썼던 발레복하고 표슈즈, 타이즈까지 싹 다 해서 한 상자를 보내셨어요. 몇 달 안 배워서 아예 안 입은 것도 있다고 하면서요. 저야 너무 감사했네요. 보니까 브랜드도 진짜 비싼 브랜드라서 보내온 것만 해도 거의 몇백은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뭐로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밥이나 사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처음 형님과 단 둘이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형님이 좋아하는 족발집에 가게 돼서 어찌하다 보니 술까지 마시게 됐어요. 근데 술이 좀 들어간 형님이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속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도 나 때문에 괜히 힘들었지? 어머님이 좀 사람을 무시하고 또 차별하시잖아. 나도 그것 때문에 동서한테 괜히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형님 잘못이에요. 그래, 알아줘서 고마워, 동서. 나도, 나도 진짜 할 말이 많아. 동서는 내가 어머님 예쁨 받고 관심 받는데 뭐가 힘드냐고 배부른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나도 남편도 나름대로 마음고생 많이 했어. 그리고 형님이 제게 해준 말은 너무 생각지도 못해본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총애와 관심의 무게는 가히 엄청나더군요. 듣고 보니 시어머니는 아주버님과 형님을 믿고 의지한 만큼 부담도 어마어마하게 줬는데요. 시어머니는 집안 좋고 조건 좋은 형님을 사랑하는 장남의 배우자로 인정을 한 만큼 신임했지만 그게 본인 아들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아주버님의 병원까지 개업을 해준 형님이라 하더라도 결혼을 해서 본인의 며느리가 된 이상 내 아들을 옆에서 24시간 보필할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어머님, 나 결혼하고 정말 하루도 안 빼고 매일 아침 7시에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보내준 한약, 배즙, 홍삼 스틱 내 아들 먹였냐고 전화 와. 그리고 오늘은 아침으로 무슨 국 줄 거냐. 우리 민욱이 국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다고 아침에 칼칼한 빨간 국 내놓지 말라고. 당장 냉장고에 있는 음식 재료 뭐뭐 있냐고 읊으라고 해. 본인이 다 정해준다고. 아니 무슨 남편이 아니고 아들 취급을 하길 원하셔. 그게 단 줄 알아? 우리 아들이 평생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오래 해서 허리가 안 좋으니까 매일 네가 마사지 좀 하라고 허리 마사지 하는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시더라. 보고 배우라고. 근데 형님 세준이 낳고 나서 다시 일 시작하셨잖아요. 어떻게 일하면서 남편까지 그렇게 챙겨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런 건 안중에도 없나 봐. 나 진짜 좋은 기회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 연락받고 겨우 다시 일할 수 있던 거? 그거 무지하게 반대하셨잖아. 너 일하면 우리 아들은 누가 챙겨주냐고. 너 집에 없으면 민욱이가 밖에서 신경 쓰이지 않겠냐면서. 참나, 내가 뭐 밖에서 뭘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나마 남편이 상관없다고 오히려 애엄마가 좋아하는 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별말 안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나한테 3주 동안 연락도 안 하셨잖아. 차라리 그 후에도 계속 하시질 말지. 어머님이 남편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 맞는데 난 아니야. 나는 그냥 본인 소중한 아들 뒷바라지할 부엌대기 같은 거고. 차라리 이런 관심이면 안 받는 게 나아. 어쩌면 동서나 서방님이 마음 편한 걸 수도 있어. 우리 남편도 아마 같은 마음일걸? 시어머니의 목 막히는 관심에 불만이 있는 건 형님뿐만이 아니었어요. 형님에게 듣기로는 아주버님도 차마 동생인 남편에게도 말 못한 속마음이 있더라고요. 동서, 그거 알아? 우리 남편 평생 어머님이 짜놓은 스케줄 그대로 살아왔던 거 중학교 때부터 어머님이 짜서 방 벽에 붙인 시간표대로 살았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으면서 영어 단어 10개 이상 외우고 학교 가서 조회 시간, 쉬는 시간 틈틈이 시어머니가 낸 숙제해야 했고 학교 끝나고 야자하고 주말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 풀로 다니면서 진짜 숨 돌릴 틈 하나 없이 공부했대. 그 사람 내가 2번째 연애해본 여자였어. 수의대 다닐 때 어머님이 절대 연애는 안 된다고 해서 못 만나다가 한 번 동기인 여학생 만났었는데 그것도 어머님한테 걸려서 어머님이 그 여학생한테 찾아가서 난리 쳤다잖아. 내 아들 공부 방해하지 말라고. 시험 망칠 거면 너나 망치라고 하면서. 아마 우리 중에서 어머님 때문에 제일 괴로운 건 그 사랑한다는 장남인 남편일걸? 그저 사랑받고 모든 지원을 받는 장남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종종 저희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의 차별과 편애에 대해 말하면 어머니는 정신 제대로 박힌 인간이면 그런 편애도 괴로울 거라고 혀를 차시며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아주버님은 그 편애에 거의 질식하다시피 살다가 겨우 형님을 만나서 조금은 숨통이 트였던 거였네요. 제게 몇 년 동안 쌓여왔던 서러움을 꺼내놓은 그때 형님은 마치 언젠가 곧 터질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그 폭탄이 터지고야 말았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면 좋은 명절날 시댁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애들은 놀고 저희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한창 그릇에 음식을 덜던 형님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예, 근데 민욱이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요새 일이 바쁘다고 하니? 잘 못 먹는데? 아니요, 살 안 빠졌을 텐데. 업무 강도나 업무량도 달라진 거 없어요. 아니, 근데 볼이 홀쭉하잖아. 바깥 음식 입에 안 맞는 거 아니야? 네가 점심은 도시락 좀 챙겨서 보내. 괜히 밖에서 파는 음식 때문에 탈나게 하지 말고. 어머님, 저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 도시락까지 챙겨요. 애들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 것도 벅찬데요. 그러게 내가 뭐하러 다시 일하냐고 했지. 그냥 집에 있으면서 애들이랑 남편 챙기면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대단한 일 한다고. 아유 속상해.
와, 매번 시어머니와 형님은 단둘이만 있어서 몰랐던 대화를 직접 듣게 되니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형님이 꾹 참아가면서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말에 대답을 하는 것도 버거워 보였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식탁을 다 차리고 가족들이 둘러앉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의 손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잠깐만. 민욱이 너 이게 뭐야? 내가 이걸 왜 이제야 봤지? 너 왜 붕대를 감고 있어? 아, 일하다 그렇죠 뭐. 동물들 상대하는 직업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무슨 붕대식이나. 얼마나 다친 거야? 붕대는 또 언제 갈았길래 저렇게 꼬질꼬질해? 예, 너는 네 서방 손을 다쳤는데 붕대도 새로 안 갈아줬니?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병원에서 동물들을 진찰하다 물려 생긴 상처를 가리키던 손가락으로 갑자기 형님의 팔뚝을 꾹꾹 눌러가면서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은 옆에서 왜 그러시냐고, 수의사가 이런 상처 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시어머니를 말렸고, 저와 남편은 좌불안석으로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때 형님이 들고 있던 쟁반을 바닥에 내리꽂더니 드디어 폭발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 큰아들이 무슨 3살짜리 어린애예요? 왜 제가 결혼해서까지 어머님 아들을 키우듯 모셔야 해요? 수의사가 진찰하다가 이런저런 상처 생길 수도 있지. 왜 그걸로 또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고요? 야, 서연아, 너 지금 제정신이니? 아니요, 저 제정신 아니에요.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겠어요? 어머님이 매 순간 1분 1초 내 아들 잘 있나 저를 들들 볶는데 제정신인 게 이상하죠? 뭐? 이게 오냐 오냐 예쁘다 하니까 어디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목소리를 높여. 쌓이고 쌓이다 폭발한 형님의 울분에 시어머니는 도리어 성을 내시더니 심지어 형님의 뺨을 후려치고야 말았습니다. 순간 집안 공기가 멈춘 것 같은 정적이 흘렀고 맞아서 돌아간 얼굴을 다시 시어머니 쪽으로 돌린 형님은 입술을 바들바들거리면서 더 목청껏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 미쳤어? 지 자식만 애지중지 키운 소중한 자식이고 남의 자식은 썩 나면 손 올려도 돼? 나도 귀하게 자랐어. 나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손에 자란 귀한 집 딸이라고. 지금 우리 부모님 부르고 경찰 불러서 어디 일 한번 크게 키워볼까? 어머 어머, 어디서 천박하게 눈을 부라리면서? 천박? 하, 길 가는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봐요. 내가 천박한가? 아니면 남의 자식 희생시켜가면서 마흔이 훨씬 넘은 내 자식 뒷바라지 시켜야 하는 당신이 천박한가? 야, 내가 내 아들 소중히 하겠다는데 왜 니까짓게 훈수를 둬?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거 절 소중하게 생각해서 하는 행동 아닌 거 모르시겠어요? 민우가 이거 나 잘 되라고, 나 잘 살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니 그 집착하고 관심이 날 더 힘들게 한다고요. 어머니, 나 초등학교 때부터 너는 꼭 의사 돼야 한다. 전문직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셨죠? 고등학교 3년 내내 원룸에서 오로지 자는 시간 5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은 다 공부만 하라고. 그 원룸에 방범용 CCTV까지 달아놓고 감시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날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이제 내 가정 생기고 자식 낳아보니까 어머니 마음이 이해될까 싶었는데 오히려 자식들 키워보니까 어머니가 더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는 아버지랑 헤어지시고 공허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본인 인생을 제 성공으로 보상받고 싶으셨던 거고, 아마 제가 은퇴해서 할아버지가 된다 해도 제 인생을 본인 인생처럼 쥐고 흔들어야 속이 풀리실 거라고요. 더 이상 어머니한테 휘둘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정말 오로지 제 인생, 제 가족들만 생각할 거예요. 아주버님은 그대로 형님과 조카들과 함께 시댁을 나가버렸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걸 지켜보던 저와 남편이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때 저와 눈이 마주친 시누이는 집을 나가는 아주버님과 형님을 보면서 본인 오른쪽 머리통에 손가락을 빙빙 돌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더라고요. 지 오빠와 올케 언니 사정은 전혀 파악도 못하고 그저 미친 거 아니냐는 거죠. 원래도 사람이 좀 차갑고 이기적이었는데 이렇게도 공감 능력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회가 더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장남에게 버림받아서 울던 시어머니가 그 순간 동정과 위로를 바라는 대상이 바로 저와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차별의 대상이었던 저희들에게 갑자기 공감을 바라셨어요. 내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얘 민성아, 네 형 말 넌 알아듣겠니? 너도 알잖아. 내가 네 형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근데 어떻게 지 마누라 뺨 한 대 때렸다고 지 애미 안 보고 산다고 할 수가 있어? 아마 시어머니는 남편의 입에서 맞다고 형이 정말 너무한다라는 말을 기대하셨겠지만 남편은 기대에 절대로 부응해주지 않았어요. 잘 알죠. 어머니가 형한테 어떻게 했는지, 또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도요. 저한테 줄 관심하고 애정하고 지원 다 형한테 몰아주셨잖아요. 형이 그게 부담스러웠나 보네요. 저는 어머니 눈길 한번 받아보질 못해서 제가 제일 불쌍한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사람을 질리게 만들었으면 형이 저러겠어요? 아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형이 저러는 거 다 어머니가 자초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몇십 년 동안 쌓아올린 게 구멍 숭숭 나서 이제 무너지는 거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말한 뒤에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한탄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셨고 저와 남편도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후 형님에게 듣기로는 시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오는 연락은 다 무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안 보고 산다는 아주버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 후에도 아주버님의 병원이나 집에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하네요. 제게도 전화를 해서 걔네가 너나 민성이 연락도 안 받니? 라고 물어오시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불효자식 절대 용서 못한다고 그 민낯을 다 까발린다고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떵떵거리시더니 또 그럴 용기는 안 나셨나 봐요. 금방 포기하고 여기저기 아주버님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니셨습니다. 오죽하면 친척 어른들이 전부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을까요? 그렇게 시어머니도 아주버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의지하던 장남이 사라지니 이제 둘째 아들을 스페어 타이어 마냥 갈아 끼우려고 하더라고요. 매번 장남하고만 가던 외식 저희에게 같이 가자고 하시고 연락도 진짜 어찌나 하시던지 심지어 연락해서 하는 소리의 7, 80%가 아주버님과 형님 욕뿐이었네요.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으니 결혼 7년 차에 남편과 저는 드디어 30평대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었거든요. 대출을 좀 끼긴 했지만 그래도 딸과 함께 우리 집이 생겼다는 게 어찌나 든든하고 행복하던지 한동안 그 행복 속에서 헤엄치며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집을 샀다는 걸 들은 시어머니께서 돈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는지 저와 남편에게 시누이의 결혼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퇴근한 남편이 바로 씻지 않고 누구와 썽을 내면서 통화를 하기에 방에 들어가서 들어보니 내용이 참 가관이었어요. 우리 결혼할 때 준 2천이요? 어머니, 그 돈 돌려받으실 거면 차라리 형 결혼할 때 준 3억, 그거 먼저 받으세요. 그게 더 남는 장사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결정을 하세요. 저희 결혼할 때 주신 돈 2천, 민주 결혼 자금으로 받고 형처럼 저희하고도 연 끊으시던가 아니면 돈 안 받고 하나 잃고 둘 남은 자식 관계라도 챙기시던가요.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그 시기에 결혼을 한다고 한 시누이에게 줄 결혼 자금을 저와 남편 결혼할 때 줬던 2천을 돌려받아서 메꾸시려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저 말을 하고 나서 갑자기 허탈하다는 듯이 웃었는데 남편의 마지막 물음을 들은 시어머니가 한 대답이 어처구니 없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너랑 관계를 끊니? 나는 그 돈도 받고 너랑 부모 자식 관계 끊을 생각도 없다. 내가 널 모르겠니? 너는 네 형과 달라서 정 많고 애가 여려서 쉽게 지 엄마 못 버릴 거다. 그러니까 민주 상견례 전까지 돈 2천만 원 준비해놔. 집도 샀으면서 엄마한테 그 돈도 못 주니? 남편은 그 통화 후에 제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집 사고 이사 준비하느라 집 경제 사정이 빠듯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2천만 원을 준비해서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더 이상 어떤 경제적, 정식적인 지원을 하지 말자고요. 남편은 너는 절대 날 못 버릴 거다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도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도전을 응원했어요. 급하게 2천만 원을 보내서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의도도 모르고 돈 받고 좋아라 했고요. 몇 달 후에 시누이는 결혼을 해서 시댁에서 나가서 살게 됐고 이제 함께 살던 시누이마저 없어진 시어머니는 그전보다 더 많이 저와 남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돈 받았으니 이제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지 말라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고집을 부려서 그러면 아예 집에도 못 오게 한다고 하니까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누이가 결혼을 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그날은 저희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오신다고 한 날이었어요. 저는 딸 어린이집 보내놓고 어머니와 단 둘이서 집에서 점심을 만들어 먹으려고 했죠. 어머니가 오시기로 한 시간보다 좀 이르게 초인종이 울려서 나갔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게 아니고 남편이 언제든 오시라고 알려드린 거였죠. 왜 도어락 번호를 알고 계신 어머니가 초인종을 누르실까 의아했는데 문을 열고 나서 아차 싶더라고요.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건 바로 시어머니였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집으로 들어와서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간섭을 하시더니 이내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너 민성이한테 얼마 전 나랑 합가 얘기한 거 들었니? 네? 합가요? 그래, 내가 민주 나가고 혼자 살기 적적해서 같이 살면 어떨까 하니까 애가 바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들이라서 그런지 애가 좀 차가워. 지는 뭐 나한테 차별받고 그랬다는데 그건 지 생각이지. 내가 저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아무튼 민성이가 마음 좀 돌릴 수 있게 네가 설득 좀 해봐라. 너랑 민성이랑 유나랑 나랑 이렇게 넷이서 살면 얼마나 오순도순 좋겠니. 너도 유나 걱정 안 하고 나갈 수 있고 우리 좀 서로 도우면서 살자. 어? 합가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얼마나 만만하면 그렇게 평생 무시하던 남편과 제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장남에게 버림받으니 만만한 스페어 타이어인 남편과 제게 본인 노후를 책임지라 이거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이미 남편에게 거절당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제게 남편을 설득해보라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려서 저도 모르게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결혼할 때 드린 2천만 원의 의미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똑똑히 말했잖아요. 그 돈 받으면 이제 연 끊는 거라고. 근데 그 돈 다 받고 이제 와서 학가니 뭐니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예, 그건 민성이 걔가 괜히 한번 해본 소리지. 그게 뭐가 진심이라고. 진심이죠. 원래 때린 놈은 기억 못한다고. 차별한 어머니만 기억 못하시는 거고 당한 남편은 지금까지 마음의 상처로 응어리 맺혀서 살았어요.
평생 마음이 안 차서 내놓은 자식 이제 주워다가 부모 대접 받고 싶으시나 본데 꿈 깨세요. 남편도 저도 이제 와서 어머님 부모 취급, 시부모 취급 안 할 거니까. 이 정신 나간 게 어디서 막말이야? 네가 뭘 안다고 뚫린 입이라고 떠들어? 어? 시어머니는 순간 무슨 싸움의 귀재인 마냥 정말 눈 깜짝할 새 움직여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기 시작했죠. 이미 시부모 취급 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뭐가 무섭겠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잡고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래 막창집을 운영하면서 다져진 생활 근육이 붙은 땅땅한 몸이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젊은 사람에게는 못 당하나 봐요. 시어머니 머리채를 쥔 제 악력이 세질수록 시어머니 악력은 약해지고 내지르는 비명은 커져갔어요. 야, 야, 너 이거 안 놔? 이 막대 먹은 게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어? 시애미 머리채 잡고 늘어지라고? 머리에서 느껴지는 통증보다 시어머니가 돌고래 마냥 쏘아대는 비명 때문에 어지러워질 때쯤 갑자기 우당탕하고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 머리를 잡고 있는 시어머니 손 힘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내가 이겼나? 싶어서 고개를 들었는데 그곳에 저 대신 시어머니의 뒷목을 잡고 흔들고 있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는 제게 달라붙어 있던 시어머니를 낚아채서 소파에 내던지면서 소리치셨죠. 그래, 내가 막대 먹은 인간들이 덤비면 똑같이 갚아주라고 가르쳤다. 너는 네 아들들 잘 가르쳐서 버림받아서 여기저기 나 좀 받아달라고 구걸하고 다니냐? 얼마나 보잘것없고 자식들이 질리게 했으면 자식들이 지 엄마 서로 모른 척하면서 폭탄 돌리게 하듯 돌려? 이 인간아,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남의 자식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남의 자식 귀한 줄 모르면 내 자식도 제대로 못 키워. 순간 소파로 내동댕이 쳐져서 혼이 빠진 것 같은 얼굴의 시어머니는 얼이 빠져서 저희 어머니에게 뭐라 반박도 못하고 내가 너희 가만 안 둔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라는 말만 주저거리면서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분을 못 삭히셨고 이내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면서 괜찮냐고 하셨어요. 아니, 현관문 밖에서부터 누가 소리 지르는 게 들려서 설마 뭐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바로 들어왔지. 근데 너랑 네 시어머니랑 머리채 잡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수민아, 괜찮니? 많이 놀랐지? 뭐 저런 미친 인간이 다 있어? 어머니는 저 대신 딸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셨고 또 남편이 오기 전까지 제 옆에 있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상황을 저와 함께 남편에게 설명했죠. 남편은 그날 시어머니의 만행을 듣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와 어머니에게 연신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따지고 보면 남편의 잘못이 아닌데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남편을 보니 안쓰러웠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고개를 못 드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네도 자네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고 힘들었겠어. 그렇게 고개 숙일 거 없어. 자네도 어찌 보면 자네 어머니한테 피해보면서 살아왔을 테니까. 아유, 참 고생 많이 했겠어, 최서방. 남편은 어머니의 관대하고 따뜻한 위로에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음날 바로 혼자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마주하고 말했어요.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로 살지 않겠다고 말이죠. 당연히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다가 네 마누라가 머리채 뜯겨서 그러는 거냐고 오히려 남편을 비웃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모습에 전혀 동조하지 않고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자식으로 서럽고 실망하고 서운했던 일을 일일이 다 나열해가면서 설명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본인도 기억 못하는 과거 일에 점점 낯빛이 어두워지더니 볼 근육이 파르르 떨리면서 말했다고 해요.
그거 다 지난 과거 아니냐. 내가 민욱이가 이렇게 나 내칠 줄 알고 그랬겠니? 나도 할 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어. 되돌려서 네가 그렇게 원하던 그 관심이나 애정 나도 주고 싶다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앞으로 믿고 살 만한 게 저뿐이라고 계산기 두들겨서 계산 나오니까 이제 내가 어머니 아들로 보이고 이제 제 아내가 며느리로 보이고 이제 우리 유나가 손녀로 보이세요? 이제는 그 관심 애정 준다고 해도 제가 필요 없어요. 이제 형도 저도 없으니까 어머니 쏙 빼닮은 민주 걔랑 사세요. 근데 걔 결혼하고 나서 여기 몇 번이나 찾아왔어요? 어머니 전화는 잘 받아요? 아마 민주는 계산기 두들겨서 어머니는 친정보다 지 시댁에 더 잘해야겠다고 계산했나 보네요. 진짜 그 엄마의 그 딸이에요. 그죠?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세요. 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저 이제 어머니, 아니 당신 아들 아니에요. 그 후로 포기하지 않은 시어머니는 연락을 끊임없이 하긴 했어요. 외롭고 보고 싶다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절절하게 매달리다가 네가 나를 버리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 천하의 배은망덕한 놈이라는 저주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시며 냉탕과 온탕을 혼자 오고 갔습니다. 무슨 독거노인 관련한 인터넷 뉴스 기사 링크를 보내오며 협박에 가까운 문자도 하셨고요. 나중에 차단을 하기 직전에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매달려 오셨어요. 물론 남편은 그 온갖 쇼가 지금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받아주면 다시 예전의 아나무인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줄곧 저도 남편도 한 번도 뜻을 굽히지 않고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어떠한 연락도 만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남편이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형이 다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네? 가평에 풀빌라 예약했다고. 놀랄 수밖에 없던 게 단 한 번도 아주버님네와 저희는 다 같이 만나지도 않았거든요. 저와 형님은 종종 둘이서 봤지만 아직도 서먹한 사이인 남편과 아주버님은 따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좀 주저했지만 저는 이게 몇 년 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형제 사이가 개선될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주버님께서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닐까 해서 바로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온 가족이 함께 가는 첫 여행을 떠났고 아주버님이 예약한 풀빌라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애들 수영하는 걸 지켜볼 때만 해도 대화를 하지 않던 남편과 아주버님은 그날 저녁 애들이 다 잠이 든 시간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형님은 둘이서 편하게 이야기하게 자리를 슬쩍 피해서 1층 주방에서 술을 마셨고요. 나중에 저도 형님도 술 기운이 올라서 자리를 정리할 때쯤 남편과 아주버님은 아직도 대화를 하고 있나 싶어서 슬쩍 갔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둘이서 얼싸안고 서로 등을 두들겨 주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로는 형이 본인에게 참 미안해했다고. 근데 어머니가 본인에게 원하는 게 너무 커서 본인도 힘들어서 차마 동생인 남편을 챙기지 못했다고 너무 미안했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형에게 나도 내가 차별받은 것만 생각했지 형이 형 나름대로 얼마나 힘든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했고 둘은 몇십 년에 걸쳐서 풀어내지 못했던 오해를 풀고 드디어 서로의 진심과 사정을 터놓고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아직도 그 간극에서 오는 어색함이 다 풀린 건 아니지만 자주 만나서 그동안 가까워질 수 없었던 걸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건이 모두에게 조금의 상처도 입히긴 했지만 솔직히 저는 얻은 게 더 많게 느껴졌어요. 소를 희생하고 대를 얻었달까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잊었던 형제애를 찾을 수 있었고 동시에 과거 본인들을 서로 다른 이유로 속박하던 어머니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저와 형님은
다른 방식으로 시어머니를 통해서 고통받았지만 끝내 시어머니라는 공공의 적 때문에 끈끈한 형님과 동서지간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날만 풀리면 다시 한번 다 같이 여행을 갈 계획을 짜고 있어요. 남편은 지금도 종종 살다 보니 평생 안 친해질 것 같은 형이랑 이렇게 매달 같이 술 마시는 사이가 됐다며 신기해합니다. 이래서 애매모호하게 오해가 쌓인 인간관계는 길게 봐야 하나 봐요. 남편이 평생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던 형과 다시 서로가 바라보던 방향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만약 저와 같은 구독자 여러분도 차마 풀지 못한 오해가 쌓인 사람이 있다면 새해에는 한번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두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2023년 맞이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